철밥통 연봉 사라지나 직무급제 적용 방법, 연봉, 직무급제, 급여 테이블, 이게 오늘의 테마입니다. 직무급제 이야기 나오면 뭐 우리 회사랑 크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가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뭐 저로서는 이렇게 이런 논의 자체가 이렇게 근로자들을 위하고 기업을 위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당도 그럴 거고 야당도 그럴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은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 해드릴 거냐면 연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인데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를 만들므로써 그 욕구가 맨 아래에 어떤 생존이죠. 생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맨 욕구 사다리의 상층부에 자아실현의 욕구죠. 어떤 의미를 추구하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것이죠. 자신이 충분히 발현되는 것이죠. 욕구 5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허츠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산이 아니더라. 매슬로우는 아래가 채워져야 위로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래가 채워져도 위로 안 올라가기도 하더라. 경우에 따라서 아래가 안 채워져도 위쪽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래쪽 이 위생 요인 없으면 불만이지만 있다고 해서 만족이 되지는 않는 요인, 위생 요인이죠. 마치 식당에 갔을 때 위생이 깨끗하냐와 같은 요소이죠. 어느 식당에 갔는데 깨끗하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않죠. 하지만 더러우면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생 요인이라고 불렀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동기 요인이라고 불렀죠. 어느 식당을 갔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맛이 무지막지하게 막 몇 년짜리의 어떤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맛이 나요. 그러면은 그것 자체로서 동기 요인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는 내가 생존의 위협을 받지만 굉장히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도 하는 거죠. 생존의 욕구는 없지만 자아실현, 사랑의 욕구가 발현되어져서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허츠버그의 관점에서는 위생 요인, 불만을 없게 하는 요인과 동기 요인, 굉장히 자아가 충족되는 욕구는 별도의 방이다. 위생 요인의 방과 동기 요인의 방은 각각 따로 존재하므로 사람 근로자들을 바라볼 때 따로 관리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연봉을 올려주면 직원들이 동기부여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매슬로우의 시선에 여전히 멈춰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뭐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조직에서 경영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은 조직에서의 위생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환경이나 장비 이런 요소들 그리고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갖추어야 될 어떤 주도권들 그리고 이제 급여에 관련된 것들 최소한의 복지 이런 요인은 위생 요인이죠. 그거 없으면 굉장히 힘들지만 있다고 해서 와 우리 회사 좋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동기 요인도 있죠. 어떤 요소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발견한다거나 유능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아니면 즐거움의 요소 혹은 보람의 요소 이런 요소들은 동기 요인이죠. 동기 요인입니다. 그거 없다고 해서 불만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것이 있어야만 어떤 보람을 느끼고 동기가 생기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후반부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동안에 호봉제, 연공급제 혹은 기간이 늘어나면 올라갔습니다. 속인주의죠. 급여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붙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직무급제이죠. 속무급제입니다. 직무에 급여가 붙어 있는 거예요. 1년짜리든 10년짜리든 아니 100년을 일을 했던 그 해당되는 직무값의 연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매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근데 1년차 판매사와 10년차 판매사가 직무의 속성 자체가 같다면 급이 올라가야 됩니까? 멈춰 있어야 됩니까? 네, 호봉제에서는 올라가야죠. 그런데 직무급제에서는 멈춰 있는 것이죠. 반대로 1년차가 100명이 입사했어요. 100명이 입사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일을 해요.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어요.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입사했는데 이른바 땡보직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 책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호봉제에서는 연봉 똑같이 줘야 됩니까? 달리 줘야 됩니까? 똑같이 줘야죠. 1년 차인데 다 우리 동기인데 똑같이 받아야죠. 그런데 직무급제에서는요. 그렇지 않죠. 난이도가 있고 중요도가 있고 역할에 대한 공헌도가 높다. 그러면 똑같은 1년 차를 하더라도 더 가져가야죠. 더 받아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급여가 속인주의냐 아니면 속무주의냐, 직무에 붙어 있다 직무급제, 속인에 붙어 있다 호봉제,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2023년 8월 20일, 네, 어디 출처를 제가 밝혀드렸으니까 출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 경영자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죠. 위기의 공직사회, 제목부터가 벌써 노조의 발목 잡힌 직무급제, 월급 루팡 속가내기 지지부진. 네. 20일 정부에 따르면 8월 20일이죠. 최근 자료죠. 직무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이게 전 직원 직무급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직무급제에 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직무급제 도입이라고 판단합니다. 2021년 35곳, 전체의 27%에서 지난해 55곳으로 41%, 60%가량 늘었으나 전년 대비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하고 정체기를 맞은 모습이다. 130개 공기업, 준정무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도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정부가 지난 1월 직무급제 도입을 기관을 내년 100곳, 2027년 2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지만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 여러분 아마 인국공 사태, 언론에 쓰는 단어니까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인국공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입사할 때의 준비된 상태가 다른데 단순히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외주 근로자, 뭐 이른바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화 시켜 주었을 때에 이 3년 5년 열심히 공부하고 입사한 사람과 그냥 이렇게 어디 입사해서 그냥 이렇게 아웃소싱 뭐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 같으면 되겠냐?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받을 만한 직무급제가 없었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중규직이 중간 중자, 중규직이냐, 그래가지고 별도의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만을 위한 어떤 그 급여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의 다양성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그것의 끝판왕으로서 직무급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겁니다. 직무급제란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직무 등급을 도출하고 직무 등급에 기반해서 기본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연봉제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다음 연도 임금을 연 단위로 결정하는 임금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호봉제하고 연봉제하고 직무급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라기보다 이동해 왔습니다. 지금은 직무급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업에서는 대부분은 연봉제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봉제이지만 거의 깎는 게 불가능한 연봉제를 써왔기 때문에 호봉제 비스무리한 연봉제를 써왔을 거예요. 제가 현장을 가더라도 직무 체계를 구별해가지고 직군별로 연봉제가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기업 많지 않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어떻게 그걸 잘 나눠서 관리할 건지, 그렇다면 그냥 막 여러 개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 건지, 아니면 약간 통합된 것으로 갈지, 그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임금 체계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 성과급,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작년 연말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공부문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례 분석 레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레포트는 딱 2개만 인용했습니다.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와 속인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국적도 한국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저기 아이슬란드에서 태어났든 호주에서 태어났든 미국에서 태어났든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반대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속지주의를 택하죠. 그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왔든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 부모 밑에 태어난 한국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 국적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상관없습니다만 남자분들은 이중 국적인데 군대를 가면 안 되죠. 전쟁이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한국과 미국이 전쟁이 이런 상상하지 말죠. 아무튼 전쟁이 일어나면 한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중국적자는 스파이일 뿐이죠.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 갈 때 되면 국적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 속에 이제 유승준, 스티브 유가 우리 머릿속에 있게 되는 거죠. 자, 특징.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급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직무에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수행하는 직무의 속인적 특성, 그러니까 학력, 연령, 근속 연수, 능력보다는 직무 가치에 따라서 임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속인 중심,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보다는 속인적 특성, 학력, 연령, 근속 연수, 능력에 따라서 임금 등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직무급제가 강점은, 장점만 읽어드릴게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잘 반영됩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도움이 되고 전문가 양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동일 노동, 동일임금의 실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속인 중심은 어떻습니까? 내부의 노동시장이 발달할 수 있고 장기 근속이 유연하고 인력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져요. 이 일했다 저 일했다 할 때 연봉을 안 바꿔줘도 되니까. 근로자의 역량 향상에 대한 투자도 좋죠. 일반 행정가,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로자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속인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 즉 호봉제의 장점이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단점, 반대로 생각하시면 단점이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는 영업부가 먹여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우리 회사는 생산부가 먹여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영자는 기획실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부사장님은 품질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인 중심은 쉬워요. 오래 일한 사람하고 적게 일한 사람하고 뭐 이견이 있습니까? 10년 일한 사람 판단하기 위해서 뭐 논의하거나 뭐 분석해야 됩니까? 연구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눈에 보여요. 그런데 직무는요, 어떤 직무 가중치가 높냐를 판단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상 언더 100이 아니라 오버 100, 업투 100 기업에 있어서는요, 직무급을 도입하려면 거의 용역 맡겨야 됩니다. 그거 내부에서요, 그거 결정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업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직무 분석 쪽의 시장의 기회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열릴 겁니다. NCS 기반으로 해서 참고하셔서 잘 준비하신다면 미래에 적절한 순간에 여러분들 큰 시장이 열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지 컨설팅 그룹은 그거 안 할 거냐? 물론 저희 그거 합니다. 하지만은 메인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는 언더백에게 집중하고 있고 실행 컨설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보다는 실제로 실행하고 변화하고 결과를 얻는 거에 저희는 포커스를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죠. 어쨌든 뭐 많이 했던 겁니다. 저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분석법, 주요 사건법, 인터뷰 기법, 직능적 직무 분석법, 체크리스트법, 직위 분석법 많이 했습니다. 제가 조직에 있을 때도 하고 이 컨설팅업 하면서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해서 가져와도요, 삐지면 안 해요. 공장장님이 삐졌어. 이거 삐졌어. 이거 적용하면 퇴사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서랍 속으로 들어가고 끝납니다. 영업본부장님 삐졌어요. 이거 적용하면 퇴사할 것 같아. 그러면 서랍 속으로 또 들어가요. 이거 제가 9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필요한 일이고 더 잘할 일입니다. 이 분석 잘하시는 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할 일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동안도 이런 일들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기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아마 많은 역할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고, 과거의 분석법보다는 보다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동아일보에서도 정리했습니다. 호봉제, 근속연수, 성과연봉제, 성과, 직무급제,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장점과 단점 말씀을 해놨습니다. 2019년 7월 석유관리원 임직원 수 434명을 대상으로 최초로 도입했고, 현재 2020년 상반기까지 코트라 1253명 도입을 했습니다. 전 직원이 다 분화됐냐? 그렇진 않아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일부 직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보장된 게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바꿀 수는 없죠. 사기업에서 직무급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라인드에 직원들 불안하죠. 직무급제 도입,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으로도 가네요. 한국가스공사 사실상 임금 삭감이 목적이라 사기업 사장들은 이거 도입하면 땡큐지, 이렇게 냉소적인 이야기입니다. 사기업은 큰 의미 없음. 애초부터 호봉제 아니고 자기 실력에 따라서 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원칙대로라면 직무급제가 맞지. 우리나라 기업은 제도가 생기면 악용하니까 문제지. 지금이랑 뼈 다를 거 없다. 연봉 상승률이나 성과로 차등이 이미 되고 있다. 직무 특성상 성과 연봉제다. 우리는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
이제 노조 쪽에서 한마디 하셔야죠. 하셔야죠. 노동자 연대신문. 아, 이름 자체가 무시무시하죠. 임금 억제, 차별 정당화, 직무급제 반대한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직무급제는 이른바 직무 가치에 따른 임금의 공정성을 명분으로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제 임금 체계를 해체하거나 대폭 약화시키는 것. 즉 임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격차 해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같은 말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양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일 뿐, 심지어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들의 임금 체계로 제시한 표준 임금 체계, 즉 직무급제가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내용인 것을 보면 최하층을 끌어올리는 것조차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논조 있죠. 여러분 근거 있습니다. 아니, 근거라기보다도 어떤 논리의 근거는 존재합니다. 논리의 근거는 존재해요. 결국은 이제 노조가 반대하는 직무급제, 실력주의인가 차별 유발인가?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동일노동, 동일임금보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연공 서열과 상관없이 그 사람 제대로 좀 대우해주고, 상대적으로 나는 조금 이렇게 하겠다 하는 사람은 좀 덜 주어서 그 분만큼을 더 고생하고 성과가 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거입니까? 실력주의의 반영입니까? 아니면 결국 차별을 유발해서 이 노동시장의 격차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지금 이 뭐랄까요, 보수 이런 표현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정부의 이 뭐랄까요, 숨겨진 어떤 속내가 있는 것입니까? 네, 정치적인 이야기네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여기에 지금 빠진 논의가 하나가 있어요. 빠진 논의가 하나 있는데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이따도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급여죠. 급여가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우리가 오랫동안 연공급제를 해왔기 때문에 오래 일할수록 급여가 올라가는 이 곡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오래 일할수록 급여는 올라가는 겁니다. 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기가 1년, 2년, 3년, 4년, 한 10년 된다고 치죠. 10년 된다고 볼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영화관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영화를 제작해요. 혹은 영화를 홍보해요. 그럴 때, 자, 영화 제작하는 사람, 영화를 홍보하는 사람, 그리고 티켓박스에서 티켓 파는 사람, 이 세 사람이 똑같이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나라 평균 1년에 임금 상승 곡선이 4.3%입니다. 예, 지난 수년 동안 4.3%예요. 자, 4.3%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때, 자, 세 직종에 있던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시죠.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잘 안 되시죠? 잘 안 되실 겁니다. 일단 티켓에서 티켓 판매하는 사람, 이 사람 어떤 개인의 직무 가치라든가 그 일을 얻을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선택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 사람 퇴사해도 다른 사람 안 쳐도 하루 이틀만 지나면 거의 오랫동안 일한 사람의 그 퍼포먼스를 거의 따라 해내죠. 반대로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이라면요. 아유, 제가 보니까 뭐 10년은 여전히 배우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예술적 감각, 어떤 디렉션, 어떤 창조성, 기획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해서 하나의 감독이 탄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 때 티켓 판매하는 사람의 급여는요, 초기에 좀 올라갔다가 오래 지나도 안 올라가는 그런 연봉 곡선을 그릴 겁니다. 초기에 좀 올라갔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면 똑같아, 어떤 사람이. 이게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그 사람 자르고 다른 사람 뽑고 싶은 욕구가 들죠.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고요. 반대로 영화 제작하는 사람은요, 처음에는요 약간 열정페이 같은 느낌 들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 돼서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급여를 받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연봉 곡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 홍보하는 사람이라면 요 중간에 어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국가에서는 이런 다양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의 이 연봉 곡선이 어떤 것과 비슷하느냐, 이게 이제 단순 업무직이죠. 단순한 업무고 굉장히 복합적인 업무죠.
그리고 이제 중간값, 이게 이제 지식노동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지식노동에 해당되는지, 지식노동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업무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급여를 책정할 때 한 회사라 하더라도 A 직군의 연봉과 B 직군의 연봉과 C 직군의 연봉을 달리 설계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년 차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3년 차가 됐을 때 우리 회사의 급여 정책이 그냥 한 라인이다. 이거 지금 파란색 라인으로만 돼 있다. 누가 퇴사하겠습니까? 누가 퇴사하겠습니까? 네, 퇴사할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것 비해서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죠. 반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조금밖에 못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퇴사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 우리 조직 내에 직무가 가지고 있는 칠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조직 내에 직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A 구간, 좀 단순한 일에 해당되느냐, B 구간, 그러니까 초고도화된 복합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오랫동안 좀 버텨야 되는 그런 일이냐, 아니면은 시장 가격이랑 비슷하냐에 따라서 S 곡선이다, L 곡선이다, 혹은 T 곡선이다, 이런 표현들을 인사쟁이들은 오래전부터 써왔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어디에 있냐? 카인즈 캠퍼스의 급여 정책선 혹은 임금 정책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칠판에 그려드렸던 화면이 임금 정책선이고, 일반적으로는 네 가지로 통상 그립니다. 이게 이제 상승형이죠. 그냥 상승형이고, 이게 쭉 올라가는 체증형. 이게 이제 개발자, 연구원, 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죠. 초기에는 뭐 배워야 되는 기간이 있지만 어느 시점 되면 쭉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체감형이죠. 단순 노무직에 해당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S자형이죠. S자형이에요. 요 중간 구간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가장 심할 텐데 3년에서 6년 사이에 이 구간들은 이직이 심한 구간들입니다. 이직이 심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직에 대한 방어, 경쟁사가 우리 직원들 빼가는 것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이 구간에 급여 상승을 많이 해주는 그런 것이죠. 주로 실무를 담당한 중반층들에게 높은 임금 인상률을 부여해서 그들의 이탈률을 막고 적절한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는 방식. 그래서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S자형 곡선이다. 요거 뭐 2022년 임금 정책선 설계와 방법, 보상의 관점 자료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게 뭐냐면 임금 정책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임금 정책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의 임금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해준다면 그것을 매칭 전략이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을 똑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성과급이 나면 성과 더 주고 안 난 사람들은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리드 전략이 있습니다. 선도 전략이에요. 시장 가격보다 좀 더 주는 겁니다. 10에서 20% 더 주고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럴 수 있고, 추정 전략도 있어요. 우리가 1등이 아니고 2등, 3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한 10%덜 주고 성과가 난 사람을 또 집중해주는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김성남 선생님 자료 미로재정연구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선도 전략을 쓸 건지, 추종 전략을 쓸 건지, 동행 전략을 쓸 건지 보시면 돼요. 한편 동아일보 자료 기사인데 젊은 직원들 직무급제 합리적이다 공감, 이런 기사들 나오겠죠.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쪽으로 나오죠. 동기들 모두 지점장 힘들어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직무급제를 도입한 다음부터는 서로 하려고 합니다. 교보생명 입사 3년 차인 김정민 씨는 올해 초 모두가 기피하는 지방지점장 자리에 지원했다. 보험지점장은 그야말로 영업직이다.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피하고 싶어 했는데 직무급제를 도입하니까, 직무급제 덕분에 힘든 부서에서 일을 하면 연봉이 오를 뿐 아니라 승진도 빠르고 회사가 고생해서 일한 직원을 인사로 보상해 주는 것이다. 김 씨는 연봉이나 승진 때문에 사원들 사이에서 높은 직무를 맡으려는 분위기가 생겼다.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는 것 같다. 자, 김현옥 선생님, 이명주 선생님이 2020년도에 직무 중심 인사제도 구축을 위한 직무급 도입 영향 요인 분석했고요. 전문 경영인 연구에 실린 논문 하나 있습니다. 자, 빨간색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업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급 채택 확률은 감소하였고, 기업 전략에 있어서도 시장 선도 전략을 채택한 기업이 직무급을 실시할 확률은 증가하더라. 즉, 금융업을 영위하고 기업 연령이 낮고
시장 선도 전략을 채택한 기업일수록 직무급제를 시행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신한은행하고 토스하고 어떤 쪽이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직원들이 아주 그 민첩하게 이동하고 어려운 일 서로 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 영입하고 어떤 쪽이 하겠어요. 신한은행보다는 토스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화하고 도전하는 쪽들에게 보다 좀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직무급제다. 조직 내에서도 10년 차 돼서 하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는 낮은데 내가 받는 연봉이 높은 사람과 이제 입사해가지고 한 3년 됐는데 내가 회사에서 뭐 중요한 일을 내가 많이 맡고 있고 신규 TF 맡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일 내가 맡고 있어요. 그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직무급제 도입을 찬성하겠습니까? 네, 당연한 이야기죠. 직무급의 경우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는 임금 체계이므로 직무 만족과 높은 상관이 있을 거라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실제 직무 만족이 높은 기업에서 직무급제를 실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맞을지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김경민 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직무급제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네. 저 사람 보수네, 우파네. 이렇게 보시면 저의 본 취지를 제 취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언더백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급여의 특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보죠. 자, 시스템 이야기 제가 오랫동안 해드렸습니다. 시스템 더하기 톰 소요 웨이, 일을 즐겁게 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이죠. 직원들이 동기부여되고 성장하는 직원이 되려면 격려 시스템, 명예부여 시스템, 교육 시스템, 포상 시스템, 승진 시스템, 그리고 그 밑에 보상 시스템, 그리고 문화, 이게 잘 있어야 됩니다. 벌을 주는 문화나 코칭과 피드백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을 즐겁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예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매일 아침 출근해가지고 자기 실력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감정적 껍데기, 이 요소가 정말 충족되느냐에 따라서 실력 발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로 탁월한 수준의 사람들도 이른바 슬럼프가 있는 것이고, 그거 들어가면 6개월, 1년 망치기도 하잖아요. 자, 1번. 보상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저는 위생 요인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기업 운영 철학에 따라서 보상을 정하셔야 돼요. 자, 우리 회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호봉제를 하실지 직무급제를 하실지 완전 개인화된 개인 연봉제를 하실지 그거 거기에 맞춰서 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고용 자체가,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협동조합스럽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출을 위해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출을 올립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상당 부분 있어요. 우리 회사가 그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기업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고용해서 여기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운명을 달리했죠. 허브 켈러허,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허브 켈러허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있는 노동조합 직원들이요, 뉴스위크지에다가 일면에다가 광고 냈어요. 추모합니다.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래요? 허브 켈러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회장님은 인플로이 퍼스트, 멤버스 퍼스트 정책을 썼습니다. 우리 직원이 최우선입니다. 고객과 직원과의 컴플레인이 생기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과감하게 고객을 잃어버리는, 고객을 던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직원이 잘했냐 잘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고용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리먼 브로더스 사태나 이럴 때도 단 한 번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직원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연금급제를 중요한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나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속으로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과 공유를 안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공감이 없으니까. 그래서 급여 선택할 때도 언제나 우리 조직의 가치를 먼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존재 자체가 보상인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목적이 되는 것, 완벽하게 될 수는 없죠. 그 지향점으로 가는 거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서는 가인지입니다. 가치를 분명히 하고 그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이 인재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 인재가 모였을 때 지식으로 성과를 낸다. 가치 포착, 인재 양성, 지식으로 성과.
오죽했으면 회사 이름이 가인지겠어요. 자,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연봉 시스템, 설계 프로세스가 2단계입니다. 고정급이 속해 있는 산업의 룰을 참고해서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인재의 시장 가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신입사원 초임을 정하고 과장급, 고정급 정하는 겁니다. 신입사원 과장급 정하고 나머지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나오니까 제가 지금 빨리 갑니다. 신입사원과 과장급을 정하면 나머지는 브로드밴드 방식이죠. 평균값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줄 사람, 좀 덜 줘도 될 사람 판단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이드 캠퍼스 들어가시면은 급여 테이블 혹은 연봉 테이블 이렇게 검색하시면 가장 단순한 거, 가장 심플한 거 나와 있죠. 사원 2,800에서 3,200, 주임 3,150에서 3,780, 대리 3,700에서 4,760, 과장 4,600에서 6,420, 부장 6,300에서 7,560, 브로드밴딩이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요게 2022년 기준, 2년 기준 언더백 기업,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나 요게 없이 그냥 관리직으로 관리 사무직으로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조사한 어떤 브로드밴딩 표준 연봉표입니다. 요걸 2022년에 했는데 23년도에 어제 그제 저희 클래스 원탑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원탑 찍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시고 다운로드 받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으셨다면 그저께 개봉됐습니다. 그저께 개봉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신 다음에 가인즈 캠퍼스로 들어가시면 지금 보여드리는 급여 테이블, 연봉 인상 적용하는 방법, 사원급, 주임급, 대리, 과장급, 사원급을 3,200이었다. 그러면 일반 인상률을 12% 했다. 승진 안 했다. 그럼 미승진 시에는 4%인 겁니다. 주임급도 10%인데 승진하면 15%, 승진 안 했다. 3%.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실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의 직급 체계와 표준 연한수 작성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직급 설정하고 직급 체류했을 때의 인상률, 승진했을 때의 인상률, 미승진 시 인상률 반영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가인즈 캠퍼스에 있는 화면 일부 가져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가인즈 캠퍼스 안에는 연봉 테이블 샘플, 이거 200개 올라가 있습니다. 200개. 직군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100인 미만, 상품 종합 도매업 100인 미만, 전자상거래 중개업 100인 미만, 쇼핑몰, 금융업 100인 미만, 광고 대행업 100인 미만, 이런 식으로 200개의 종류를 2023년 기준값으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것으로 적용을 했으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비슷한 거 대부분은 찾으실 거예요. 100% 우리 회사 똑같은 이야기네.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지만 거의 유사한 거 한 두세 군데 정도 보면 우리가 주고 있는 급여 수준과 업계에서 혹은 비슷한 내가 지향하는 바와 비슷한지 혹은 좀 선도 전략을 쓰고 있는지 추종 전략을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 화면입니다. 요 화면이고요. 우리 가인지 센터 컨설팅 센터장이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설명해드렸으니까 어떻게 진행할지 보시고 전체 다운로드 그냥 받으세요. 엑셀 템플릿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이 있어요. 템플릿은 계산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신입 연봉이랑 과장 연봉 두 가지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딱 급여 테이블이 세팅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요걸 하시고 급여 테이블은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값으로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경영자나 인사팀이 직원들 연봉 재계약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샘플 여기다 실어 놓았습니다. 템플릿 샘플 두 개 다 넣어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지 캠퍼스 신규 영상 발행되어 있습니다. 규모별 경영자다 그러면 1인 경영자, 5인 경영자, 30인, 100인. 제가 보니까 저는 현장 많이 다니는데 가장 많이 있는 게 1인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자 중에 92%가 1인 사업자입니다. 1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혼자 사업하실 때 꼭 봐야 될 필수 경영 지식. 5명일 때, 이게 금기법 적용 시작이에요. 금기법 적용 시작인 5명일 때 꼭 공부하셔야 될 필수 지식. 30명일 때, 30인 구간 제일 많아요 또. 그리고 100인 이하일 때. 제가 보니까 가장 빈도수가 많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필수 커리큘럼, 규모별 1인, 5인, 30인, 100인 실어 놓았고요. 제가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스터디 하시라고 안내해 드렸고, 자, 이거 한 달 동안 9월 1일부터 9월 30날까지 한 달 동안 요거 다 수강을 하시면 맨 밑에 내려가 보면요. 요거 수료증 나옵니다.
수료증 받으셔서 수료증 받으시면 그거 확인은 저희가 자동으로 됩니다. 가인즈 캠퍼스 자동으로 되니까 수료증 나오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이거 오픈과 함께 굿즈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굿즈 받으신 분 계시는데 이거 새로 나왔어요. 요 노트 저희가 새로 제작했습니다. 볼펜도 새로 제작하고 스티커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요거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노트, 스티커, 볼펜. 이거 다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한 달 구독료보다 더 들어갔습니다. 그거 그래도 여러분들 어찌됐든지 간에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 이거 올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인즈 캠퍼스에서 스터디 하시고 부탁드리건데 여러분만 하지 마십시오. 본부장급 이상 그리고 팀장급 이상 있죠. 경영자가 어떤 걸 공부하고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함께 알았을 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한 5명 정도 넘는다. 그러면 단체 영상관을 신청하셔서 그거 받으셔서 조금 할인받고 하시는 게 좋고 5명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서 구독해라. 그리고 사후 그 카드 경비 정산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가인즈 굿즈 9월 한 달 동안 스터디 하시고 1인인 경우는 한 40시간 들으면 되고요. 5인인 경우는 한 50시간 요 정도입니다. 그렇게 빨리 듣게 하면 훨씬 더 빨리 듣고 자료도 다 있으니까 공부하게 하시는 것이 직원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최고의 복지는 동료이고 그리고 또 최고의 복지는 교육입니다. 키워주는 것입니다. 연공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의 실력이 올라가서 연봉 많이 줘도 안 아깝게 되는 상태. 이렇게 되어야 상호간의 윈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 9월 MBA 하는 날이죠. 코로나 이후에 성과 마케팅의 5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주제이고요. 제가 마케팅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마케팅 지금 언더백 기업에서 가장 지금 효과를 보고 계신 마케터 두 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날 월요일 날 시장을 따를 것인가 시장 오게 만들 것인가 시장 최적화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팔리지 않는 이유 PMF 제대로 작동하기 상품 최적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문영호 대표님 오셔서 내 브랜드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목요일에는 팬덤 마케팅 커뮤니티와 댓글 하는 거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저는 마케팅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퍼블릭 마케팅 전성기가 왔습니다. 약자의 전략이기도 하죠. 그래서 퍼블릭 마케팅의 5가지 기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시청하지 마시고 함께 회사를 성장시켜야 될 동료들과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죠. 내일은 드디어 9월 1일 됐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경영벙커에서는 우리 회사 소개 좀 잘합시다. 어디 가서 무슨 일 하세요 했을 때 무슨 일 합니다 소개하는 거 경영자분들도 연습 안 되면 이렇게 회사 소개 잘 못합니다. 직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 회사 소개를 잘하는 15초 1분 혹은 3분짜리 소개하는 방법 패턴 알려드릴 테니까 회사에서 정리하시고요. 직원들도 그렇게 하도록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 만에 기억되는 회사 소개법 이 방법 알면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질의응답 실시간으로 제가 합니다. 질의응답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매일 아침 7시 반 김경민의 경영벙커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고 파일 제가 보여드리는 파일이나 연관되어지는 안내 보기를 원하신다면 가인즈 캠퍼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한 달에 19,000원의 구독료가 있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경영자 여러분들이 영상과 자료를 무제한 구독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 플랫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즈 TV를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경영 인사이트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인즈 캠퍼스를 도입하시면 전 직원과 함께 영상 강의와 파일 다운로드로 실력을 올려가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